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작년도분 기출문제 중에서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해설을 시작합니다. 아,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보시고 어떻게 출제되는가 한번 가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가 없다면 시험에 출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야만이 교통 정리가 되기 때문에 판례가 있는 것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무효행위, 여기 법률행위 효력이죠. 법률행위 효력인데 무효행위가 법률행위죠. 이 행위만 놓고 보면 법률행위란 겁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흔히 폭리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의 8분의 1로 어떤 매매가 불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 8분의 1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무효행위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는데 당사자가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알았고 알았더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이 될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효행위 전환. 이거 조문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돼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판례입니다. 경매에 보면 저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지금 수도권 집값 폭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를 보니까 낙찰자가 막 몰려가지고 이게 저가 낙찰을 안 되는 모양이었는데 IMF 97년도 IMF 당시와 같은 그때는 경매 물량이 수만 건이 폭주가 돼가지고 수도권에는 뭐 12만 건인가 경매 물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물량이. 그럴 경우에는 살 사람이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게 유찰이 한 3번 정도 되면은 굉장히 저가에 낙찰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경매가 이런 실정이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린 거 찾기죠. 틀린 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닙니다. 이게 무효라겠는데 무효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채권자가 채권자 갑 예를 들면요 갑이 채권자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인데 갑이 갑이 을에게 이게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을이 채무자가 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병이 을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이 근저당권이
병의 근저당권이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갑은 이런 경우에 지금 민법에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그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에가 있고요. 형법에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있습니다. 면탈죄, 탈 제가 있고, 민법에는, 민사에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하면은 이게 이 허위의 근저당권은 이게 채무가 없는데도 을과 병 사이에 채무가 없는데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채권자 갑을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형사로서 강제집행 면탈죄로 이게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이 아니고 이거 매각할 수도 있죠. 매매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지문이 매매라고 하면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재산을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사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으로서 채권자 갑이 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은 이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채권자의 담보가 부족하게 됩니다. 허위 채무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굳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무효가 된다면은 채권자 취소권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입니다. 동기. 예를 들면은 그런 판례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드리면은 갑이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 법률행위를 하면 동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갑이 매도인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매매. 이 매매는 법률행위죠. 매매는 계약으로서 법률행위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무허가로 마약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마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동기를, 이 매매를 하게 되는 동기를 표시했다고 보거나, 또는 이 을이 매수인이 갑에게 이러한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갑이 을의 이러한 동기를 알고 있었을 경우에, 그러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나중에 이거 사실질서 위반 법률행위 할 때 자세히 나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1번을 보셨고요. 네, 42번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통정허위 표시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요. 통정이란 말은 서로 짜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의사표시 내용을, 법률행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갑과 을이 짜고 허위 표시를 한 겁니다. 허위 표시를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예를 들어서 이 1번 지문 보면은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 채권을, 그러니까 갑과 을이 채권 채무가 없는데 가장 채권을 만들어요.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병이 이거를 가압류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선의인 병은 이 가장 채권 관계를 모르고 가압류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3자 이 병은 새로운 이 가장 채권 관계, 허위 표시로 만든 가장 채권 관계를 보고 병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건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여기서 전세권이 나오죠. 이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금 주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고 입주했다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전세를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전세는 전세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세를 하고 나서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은 전세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권 등기를 안 하고 전세를 얻었다고 할 때 이 전세는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채권적 전세하고 물권적 전세는 틀립니다. 채권적 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채권적 전세. 이거 전세권. 이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은 다른 겁니다. 전세권은 등기까지 있어야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등기가 없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채권적 전세입니다. 지문은 지금 가장 전세권이니까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물론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지문이 전세권이라고 했으니까
전세권 등기한 경우입니다. 갑과 을이 전세 관계가 아닌 전세권 설정을 안 했는데도 전세권 등기를 가장으로 허위 표시를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병이 이 전세권 등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소유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아는데 전세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병은 이 가장 갑과 을이 가장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거를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 병.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이거는 어떤 경우이냐면은 갑과 을 간에 갑이 을에게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근데 이 채권이 있죠. 여기서 이제 채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채권이라고 해봐요. 100만원 받을 채권 100만원 금전 채권 100만원을 받을 금전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채권자가 병에게 이 채권을 양도해요. 그러면은 이게 채권의 양도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의 양도가 아니고 가장 양도입니다. 가짜로 양도한 거죠. 허위로 양도한 거예요. 갑이 병에게 채권을 가장으로 허위로 양도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 100만원 금전 채권에서 갑과 을은 원래부터 채무자이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 채권 관계에서 갑과 을의 채권 관계에서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변제 전 그러니까 채권을 가장 양도를 했다면은 채권자가 바뀌죠.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죠. 이제 병이 채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병이 채권자가 됐는데 병이 채권자라고 할 때 을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인가 입니다. 아니란 겁니다. 변제 전 채무자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이거는 판례입니다. 파산 관제인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새로운 제3자인데 이게 뭐 이걸 설명하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판례 요지를 봐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암기하십시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채권 파산 관제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다. 그 다음에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이게 똑같은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00만원 금전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채권이에요. 채권 채무가 없는데 가짜로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채권 관계가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병이 이제 여기서는 보증인이에요. 병이 보증인.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인데 이게 가장 채무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장 채무인지를 모르고 병이 보증을 섰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이 100만원 채권을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병이 보증을 서가지고 병 자신이 변제를 하겠다고 이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이죠. 여기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이 100만원 금전 채권이 있었고 병은 보증 채무를 지게 된 겁니다. 보증 채무. 이 채무와 상관없이 보증 채무를 진 겁니다. 요거는 금전 채권이었죠. 금전 채무,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이었는데 이 금전 채권을 보증하는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새로운 이해관계가 됩니다. 병은 제3자로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43번 다시 들어갑니다. 예, 매매. 예, 갑의 자동차를 을이 매수를 했어요.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매매했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할 당시에 을이 보니까 자동차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자동차를 인도 받아가지고 타고 다녀 보니까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을이 몰랐던 어떤 하자가 있는 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에 흠이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침수차라고 가정해 봅시다. 갑이 자동차를 매매했는데 침수차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을은 그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거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표가 안 나게 해가지고 매매했는데 우리 나중에 보니까 이게 침수차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매매 계약을 하자 담보 책임이 이거 하자가 있는 자동차였죠. 하자 흠이 있는 자동차를 지금 매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봤을 때 이제 그 하자 침수차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거는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갑이 하자 흠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하자 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에서 계약상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착오는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책임입니다. 착오 그러니까 을이 이 착오를 했다면은 침수차인지 침수차가 아닌 걸로 착오를 했다면은 을은 착오의 의사 표시를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면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묻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침수차해 가지고 도저히 이제 차가 썩어 가지고 내랑지니까 아니면은 엔진 자체가 전부 못 쓰게 돼 가지고 이게 엔진 교체하더라도 안 되게 됐다면은 이거를 매매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의 중요한 내용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또는 뭐 그럭저럭 탈 수 있는데 이게 차가 감가상각이 됐으니까 대금을 감액해 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해제 안 하고 감액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엔진을 교체해 주라고 해가지고 수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수선. 수리는 우리가 쓰는 말이고 민법에서는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되면은 매도인은 해제를 당하거나 매매 대금을 감액해 가지고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은 이 차량을 수선해 줘야 합니다. 이게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도인이 지는 책임이죠, 이게. 그런데 을은 매수인으로서 차고 이게 침수차인지 몰라가지고 착오를 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네, 취소권. 나중에 지금 제가 이 중개사 이거 작년티 이거 해설이 끝나면요 착오 사기 강박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걸 바로 해설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교대로 했는데 민총 그 다음에 물권 채권 이렇게 교대로 했는데 이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이거는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제가 이걸 다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검토 아니라고 지금 제가 해설도 안 하고 지금 제가 안 했는데요. 다 검토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한 큐에 그냥 해설을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고에 가면은 매수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죠.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매수인은.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지고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문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니은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 착오에 빠졌는데 표의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경과실로 착오에 빠졌어요. 침수차 매매라고 가정하고요.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면은 상대방 갑이 있죠. 갑이 이게 이 자동차를 매매해 가지고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 기회를 놓쳤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손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했는데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이 불법행위가 되려면은 어떤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규정이. 그런데 민법 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이 을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각각을 매매해서 중대한 과실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면은 착오가 있더라도 원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을이 중대한 을이 착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매매를 한 경우에는 을이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져 있더라도 을이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가 혼동하시죠. 이거 곧 나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을이 갑에게 청약을 합니다. 내가 이거 얼마에 사겠다. 청약. 이 매매에서 보면은 청약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내가 얼마에 사겠다 청약이 있고, 매도인은 그러면 나는 얼마에 팔겠다 하고 나는 그 가격이면 나는 팔겠다 하고 승낙을 합니다. 이 청약과 승낙, 매수인의 청약, 매도인의 승낙, 이게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서 의사표시입니다. 이 을이 청약을 했는데 이 청약이 사겠다고 하는 청약이죠. 얼마에 사겠다고 하는 청약. 이 청약의 의사표시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이 매도인 갑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률행위 의사표시, 이걸 총칙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이거는 착오 사기 강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실서 법률행위 하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매도인은 갑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재촉을 하고, 재고가 재촉하는 거죠. 재고를 하고, 그래도 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갑이 할 수 있는 건 해제권이죠. 갑이 여기서 해제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을은
이 매매에 관하여, 매매 계약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갑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을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행사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43번 이 정도를 보고요. 네, 4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은 자신의 갑이 본인이죠. 여기서 갑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부여하였고 갑이 본인입니다.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은 제가 이게 태블릿 와콤 태블릿 요거를 지금 사용하는 법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권 수여를 했죠. 대리권 수여. 매매 대리권 수여했죠. 매매 해달라고. 매매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수여했고, 보기 성가시니까. 다시. 매매에 관한 대리, 이걸 일부러 지금 다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매 대리권, 갑이 본인인데, 대리인 을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했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병이 매수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될 경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폭리행위라고 했죠.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된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은 무효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궁박 상태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틀렸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겁니다. 법조문에 있는데 법조문 찾지는 않고 그냥 갑니다. 여기서 궁박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궁박, 경솔, 무경험입니다.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리인이 경솔, 무경험 하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궁박은 공공한 상태에 있죠. 공공한,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에 있는 게 궁박입니다. 경솔은 신중하지 못함. 무경험은 어떤 일반 사회 경험이 없는 거. 이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렸고,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이게 매매 대리권 수여였습니다. 대리권 수여.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가 아니고요. 임의 대리.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이 있다고 가정해봐야죠.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복대리인, 을 대리인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임의 대리인은 복 대리인을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의 대리인 을이 임의 대리인이니까 복 대리인을 선임하려면은 갑에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 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있고 복수,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다른 대리인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임의 대리이기 때문에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복 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도 틀렸고요. 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매매 대금을 전부 줬어요. 다 지급했어요. 그런데 을이 아직 이 대금을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병이 대금 지급했다면 소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매매 대금 수령권. 매매를 했으면 당연히 매매 대금을 받아야죠, 대리인이. 그러니까 매수인 병이 매도인 대리인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은 병의 대금 지급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일단 지급하면은 이게 을이 갑에게 전달 안 했더라도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포함한다. 여기서 임의 대리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은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그 체결된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을이 병과 매매 계약 했는데 매매 계약 해제하려면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을은 독자적으로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틀렸죠.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미성년자,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매매는 법률 행위죠. 계약으로서 법률 행위입니다. 을이 미성년자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한다면은 그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대리인 경우는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갑이 을이 미성년자인지 알면서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갑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니까 취소하면 안 되죠. 본인이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취소하게 된다면 매수인 병은 불의의 타격을 받겠죠. 불의의 손해를 받겠죠. 이 정도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 45.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의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가 있죠. 임의 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임의 대리.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가 임의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거나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은 갑이 본인,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임의 대리. 갑이 본인인데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틀린 거
옳은 것을 고르라겠네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게 매매에 관한 것하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매수인.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임의로 대리인을 선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이 갑의 부동산을 갑 소유한 부동산을 갑 소유 부동산을 대리인 을에게 매매해 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인 을이 제3자 상대방과 병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이 매매가 완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도금만 지급했어요. 잔금 지급 안 하고 등기도 안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러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이 수권행위 나옵니다. 수권행위가 뭐냐면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가 수권행위입니다. 이 수권행위,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수권행위를 여기서 임의 대리니까 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해가지고 대리권을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을의 대리권을. 그렇지만 만약 이 매매가 중간에 있었다면은 이 갑과 병이 직접 매매 이제 하면 됩니다. 수권행위 철회하더라도 수권행위 철회해가지고 대리권을 소멸시키더라도 이 매매 계약 관계는 갑하고 병하고 둘이 처리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겠는데 대리권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경우 여기서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을이 만약에 매매를 안 하고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봐요. 저당권. 그러면은 을은 대리권이 매매에 관한 대리권입니다. 매매에 관한 대리권인데 우리 대리인이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그러면은 이 권한을 넘어간 거죠. 분명히 대리권은 있는데 그 대리인의 권한을 넘어가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예요. 표현대리란 거는 대리인이라는 예관이 있는데 그 대리권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관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표현대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매매를 했다면은 대리권이 당연히 있으니까 표현대리가 아니죠.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해버렸다면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표현대리가 된다는 겁니다. 기본 대리권이 표현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기본 대리권은 매매에 관한 대리권입니다. 그런데 표현대리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은 매매에 관한 대리권과 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은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죠. 지금 처음부터 저당권을 예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제가 지금 먼저 매매를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저당권 설정이라고 했는데 대리행위를 했는데 매매를 해가지고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매매에 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기본 대리권을 초월한 권한을 넘은 것이 매매 표현들이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함으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아니다. 이게 이제 예를 바꿔가지고요. 복대리인은 그러니까 의리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갑 본인 을 대리인 이게 복대리인. 예. 원래 의리 대리인인데 의리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대리인입니다. 복대리인인데 이 복대리인은 을을 대리한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해야 됩니다. 본인을 대리.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나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한 게 아니고 각자 대리입니다. 각자 대리. 이 복대리인이 선임돼 가지고 아니면 공동 대리인이 선임 있다면은 각자가 대리합니다. 이게 지금 복대리인인데 처음부터 대리인을 2명을 선임하면요. 대리인이 있는데 병도 대리인이에요. 복수의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은 공동 대리가 아니고 각자 대리합니다. 각자 본인을 대리합니다. 대리인이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게 상대방입니다.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했어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했어요. 기망행위.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속였다는 거. 사기. 기망행위를 했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이 기망행위를 이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이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